백모님. 서무가 외치자 50대의 여자는 서무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반가운 빛이 역력한 얼굴로 서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뭐 아니더냐? 내가 살아있었구나. 예, 백모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20대의 처자가 서무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 연수. 나도 너무 반갑구나.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더냐? 이혜진이 앞으로 나와 서무에게 말했다. 사제. 이분들이 양대감의 부인과 따님인가요? 그렇소. 사저에게 이분들을. 서무의 대답을 가로채며 정부인이 물었다. 잠깐, 뭐야? 말하여 이혜진에게 공손히 머리 숙여 예를 표하며 말했다. 공주마마를 뵈옵니다. 이에 놀란 이혜진이 반문했다. 어찌 나를 아시나요? 예전에 공주마마의 생신연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인사도 드렸었는데 워낙 문무관의 부인들이 많아서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정부인. 그랬었군요. 한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비적들에게 쫓기고 있었나요? 정부인은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며 말했다. 비장 나리. 이분은 이 나라의 한 분뿐이신 의명공주마마 되십니다. 비장이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 공주마마를 뵙습니다. 됐어요. 얘는 그만 차리고 어찌 된 일인지 소상히 말해보세요. 소관은 해주황의 병영비장으로 있는 이영일이라 하옵니다. 박치문 황의 병사영감의 명령을 받고 장례원 판결사를 만나 이분들을 연안도 호부에서 황의 병영으로 이관 중에 저 못된 비적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군요. 서무가 정부인에게 말했다. 백모님. 마침 백모님과 연수 그리고 노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숙부님을 뵈러 해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조카가 모시겠습니다. 이들은 해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했다. 일행의 맨 뒤로 서무와 정부인 그리고 양연수가 나란히 가면서 서무가 정부인에게 물었다. 백모님. 혹시 평소 부친께서 백부님에게 보낸 서찰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우리 가족 모두 금부도사에게 잡혀가기 며칠 전 연수가 청지기 하라범을 시켜 영감의 유물을 모두 본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별채로 옮기고 하라범을 그곳에 머물게 했단다. 아마 하라범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곳에 기거하고 있을 거야. 워낙 영감마님에게 충성심이 강했던 하라범이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을 게다. 그런데 그 서찰이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백모님. 그리고 연수. 어쩌면 부친과 백부님이 머지않아 신원될지도 모릅니다. 하여 중요한 증거가 될 그 서찰이 꼭 필요합니다. 서무의 이 말에 정부인과 양연수는 얼굴을 활짝 펴며 되물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만 그게 가능할까? 오라버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 서찰을 챙겼으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서찰 하나만 보고 해주까지 가는 길인데 보관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청지기 하라범이 아직도 별채에 살고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모르니 일단 한번 가봐야겠지요. 그래, 그러자. 지금 모함의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는 중이니 백모님. 그 날까지 꿋꿋이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알았다. 지난 5년의 긴 세월 마음 독하게 먹고 살아왔구나. 언젠가는 내 부친이나 백부 모두 누명을 벗을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한번 내린 영모죄를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뭐야? 공주마마와는 어찌 함께 있는 것이냐? 공주마마는 동문사저예요. 동문사저? 예, 강호문파의 하나인 선운문에 이 조카보다 5년 먼저 입문하였으니 나이는 같으나 사저가 되지요.
공주마마의 무공은 좀 전에 백부님을 구해준 낭자 못지않은 고수예요. 그리고 부친과 백부님의 신원을 위해 백방으로 힘써 주시고 계시고요. 공주마마가 아니었으면 신원 문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정도로 공주마마의 영향은 지대해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번에 해주에 가는 것도 그와 관련된 일이더냐? 예. 바로 보셨습니다. 황해 병사로 제수받으신 숙부님을 배웠고 백모님과 가족들이 어느 관하에 있는지 찾아볼 심산이었는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두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무의 말을 듣고 정부인과 양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혜진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마음에 새겨두게 되었다. 해주 읍성. 해주목은 목사의 관할이나 황해 관찰사가 해주 목사를 겸하고 있었다. 또한 한읍치 안의 황해 병영도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77명은 해주 읍성의 남문인 순명문을 통과하여 황해 병영에 도착했다. 우뚝 솟아있는 병영 영문을 지나 온주원에 이르러 이영일은 나머지 6명을 잠시 기다리게 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박치문이 방문을 열고 목화도 신의 겨를도 없이 뛰어내려왔다. 이혜진에게 머리 숙여 깎듯이 예를 표한 후 말했다. 소관, 공주마마를 뵈옵니다. 예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영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별내 무양 하였는지요? 이를 말씀이겠습니까?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곤 옆에 서 있는 정부인과 양연수를 향하여 말했다. 형수님, 연수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좀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영감.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어 고마워요. 서무가 박치문에게 예를 표하며 말했다. 숙부님. 진즉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 무야. 너도 함께 왔구나. 이곳에 온 목적이 있을 터 천천히 듣자꾸나. 그리고 이분들은? 이번 여로에 동행한 이해나 낭자와 송미령 낭자예요. 박치문과 이해나, 송미령이 인사를 나눈 후 박치문은 이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좌정한 후 박치문은 정부인과 양현수의 거취에 대해 말했다. 형수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저택을 한 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처하시면서 매년 면포 이필반을 사섬시에 신공으로 내면 자유롭게 생업을 유지하시면서 사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영감.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군요. 신세를 너무 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수님. 신세는 무슨 신세고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제가 형님을 대신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박치문은 이혜진을 보며 입을 열었다. 마마. 해주까지는 어인 행차이신지요? 이혜진은 개성에서 송세옥을 만나서부터 해주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해주고 이제 머지않아 영무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말에 박치문은 물론이고 정부인 그리고 양현수도 얼굴이 상기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날이 올 수만 있다면 지금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어요. 정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혜진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정부인. 어서 일어나세요. 이 절은 모함이었음이 밝혀지는 날 받은 걸로 할게요. 마마. 마마의 크나큰 은혜에 비하면 절이 대수인가요? 귀하디 귀하신 몸으로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일을 마다 안으시고 힘써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부인. 정의를 세우는 데는 신분의 고하가 따로 없다고 봐요. 아, 참. 이제 청지기 할아범한테 가볼까요?
이혜진의 말에 박치문이 대답했다. 마마, 청지기가 아직도 별채에 살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객사에서 쉬시도록 하시지요. 소관과 옛일을 생각하며 술 한잔 하셔야지요. 하하하. 한양 선무관. 이혜진은 송미령이 의원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선무관에 머물러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서무 일행이 선무관에 들어서자 현인중이 이들을 반겼지만 얼굴은 침울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없이 걷던 현인중이 본청 대청에 올라서기가 무섭게 서무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슬픔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공자. 서무는 현인중의 그러한 모습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소주. 왜 그러시오? 안색이 좋지 않소이다. 서공자. 놀라지 마시오. 한문주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갈이 사흘 전에 왔습니다. 소주. 그 무슨 말씀이요? 사부님이 위독하시다니요?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혜진은 너무나 놀라 가슴이 마구 뛰었다. 사부님이 위독? 어찌 된 연유인가요? 인편에 온 전갈의 내용은 자세한 얘기는 없었고 다만 한문주님을 진료한 의원의 말에 의하면 반이라는 병증인데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불치의 병이라 하더이다. 절망적인 현인중의 말을 듣고 이혜진은 송미령에게 물었다. 영매, 반이가 어떤 병이야? 언니. 음식이 내려간 지 한참 만에 거꾸로 넘어오거나 속에서 한동안 묵었다가 도로 나오는 병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명치 아래가 불러오르고 그득하여 먹은 지 한두 십병 지난 뒤에 소화되지 않은 것을 토하는데 대개 아침에 먹은 것은 저녁에 먹은 것은 다음날 아침에 토하는 것이 반이의 특징이에요. 치료할 수는 거야? 치료하기 어려운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주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의원의 정성과 반의에 특효인 약초의 배합이 세 가지가 합일한다면 치료하지 못할 병증은 아니에요. 서무가 나섰다. 나도 예전에 반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정말 난치의 병증이라 하더군. 영매만 믿어. 사부님을 치료할 수 있는 거지? 최선을 다할게요. 내려가기 전에 한양의 의원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약초를 구해야 해요. 아주 희귀한 약초거든요. 이혜진이 말했다. 영매, 약초의 이름을 적어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할게. 이들은 잠시도 쉴 틈도 없이 송미령과 함께 한양 구리계에 있는 의원과 약방이란 약방은 거의 뒤져 겨우 번행초, 삽주, 예덕나무, 마름열매, 율무, 결명자, 와송을 구해 계룡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선운문 한병직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 임금에게도 고하지 않고 떠나는 길이어서 임금에게 알리는 것은 이해나에게 맡기기로 하고 대신 생명의 은인인 한병직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현인중과 남수련이 합세했다. 이해나는 서무 일행과 헤어져 예전에 임금을 찾느라 참 많이도 다녔던 경로인 남대문을 지나 구리게, 운종가를 차례로 거쳐 창덕궁 도나문 앞에 이르렀다. 이해나가 들어가려고 하자 수문군이 막아섰다. 낭자,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소. 저쪽 담장에 있는 금호문으로 들어가시오. 하는 수 없이 이해나는 좌측에 있는 금호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수문군이 막아서서 출입증을 요구했다. 이해나는 짜증이 났다. 무슨 절차가 이리도 복잡한지 몰랐다. 차라리 궁궐 담장을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돌아설 때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이해나 낭자 아니시오? 이해나가 돌아보니 한문수였다. 한선비? 이 낭자. 한양에는 언제 오셨소? 여기는 어인일이고요. 좀 전에 도착했어요. 궁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군사들이 막는군요. 다른 분들도 모두 함께 왔소이까? 한선비. 궁금한 건 영 언니겠죠? 한문수가 전곡을 찔린 듯 얼굴을 붉히더니 말했다. 그렇소이다.
송이원도 같이 왔소이까? 그래요. 그런데 어쩌나요? 영언니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계룡산으로 떠났어요. 이 낭자. 그 무슨 말이요? 도착하자마자 계룡산으로 떠나다니요? 호호호. 서두르지 마세요. 영언니는 계룡산에서 돌아오면 한양에 정착하여 의원을 개설할 거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계룡산엔 어쩐 일로 갔소? 계룡산 선운문 함경직 문주가 반의에 걸려 치료하러 갔어요. 그렇군요. 한데 이 낭자는 궁에는 무슨 일로 들어가려 하오? 전하를 뵈러 왔어요. 전하를 아련하러 왔다고 했소? 그래요. 뭐가 잘못됐나요? 전하를 아련하는 일은 대소신료 중 종육품 이상만이 가능하오. 아마도 이 낭자는 전하의 윤허 없이는 아련할 수 없을 것 같소. 한데 무엇 때문에 전하를 아련하러 하오? 전하에게 전할 말씀이 있음이에요. 한선비는 지금 궁에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렇소만. 그럼 전하를 뵐 수 있으신가요? 내 임무가 끝나서 전하를 뵙고 보고를 드리러 가는 길이오만. 호호호. 잘 됐군요. 전하를 뵈면 이에나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실래요? 예. 한문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무리 공주마마와 의자매를 맺었다 하나 전하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니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래도 이에나의 말을 무시하기도 실례인 것 같아 한문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알았소. 그렇게 말씀 올리리다. 그렇게 말한 후 한문수는 도나문 안으로 사라졌다. 편전. 임금은 어사 한문수로부터 평양 이능부의 민씨 자살 사건 해결의 보고를 받았다. 한교리.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미궁에 빠질 뻔한 살인사건을 멋지게 해결했으니 보람은 있었다고 본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 종묘사직과 전하를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사옵니다. 그래, 과인경을 믿노라. 소신, 물러가옵니다. 전하. 강령하시옵소서. 한문수는 뒷걸음을 쳐서 몇 발짝 움직이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멈추었다. 전하. 이에나라는 낭자를 아시옵니까? 이에나? 예나를 아는가? 평양 이능부 살인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았사온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나문 밖에서 전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달라 하였사옵니다. 뭐라? 그녀가 돌아왔어? 임금은 신하 앞이라 기쁜 내색은 하지 않은 채 상선을 불렀다. 상선. 예. 전하. 상선이 급히 부르는 임금의 소리에 뛰어들어와 허리를 굽혔다. 지금 당장 도나문 밖으로 가 이에나 낭자를 모셔 오도록 하라. 서둘러라. 예. 전하. 상선이 서둘러 나가자 임금은 한문수에게 말했다. 한교리. 병은 어찌하여 이제야 그 말을 하는가? 임금은 이에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궁궐담을 날아올라 한바탕 소동을 펼칠 것이 분명했다. 한문수는 또 한 번 어안이 벙벙해졌다. 대관절 이에나 낭자가 누구이길래 전하조차도 황망히 그녀를 모셔 오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 알았느니 그만 나가봐. 한문수가 나가고 잠시 후 상선이 이에나를 데리고 편전에 들어섰다. 이에나. 이제야 돌아왔는가? 그대. 보고 싶었다. 그래도 이번 평양 해주길이 나에게는 큰 보람이 있었다. 그걸로 위안을 삼으며 그대 보고 싶음을 꼭 참았다.
예나,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왜 혼자야? 돌아오자마자 선운문 함경직 문주가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계룡산으로 떠났다. 나는 그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온 것이다. 사부님이 위급하다니? 그렇다. 뭐 반이라나 여하튼 고치기 어려운 병증이랬다. 반이? 그러하다면 어이라도 데리고 가야지 무작정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야? 그대. 걱정 마라. 어이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은 의원이 따라갔다. 어이보다 실력이 좋다? 그런 의원이 있었더냐? 그래, 파주 만인당의 부당주인데 이름은 송미령이라고 한다. 예진 언니와 나와는 의자매를 맺었는데 의술이 아주 뛰어나다. 이번 한문주의 병증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가? 이제야 생각났다. 의명이 중독되었을 때 치료해준 바로 그 의원이군. 맞다. 예나.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쉬지도 않고 와주었어. 이왕 입궁했으니 나와 함께 후원을 산책하지 않겠느냐? 모든 피로가 풀릴 것이야. 그대와 단둘이 걸을 수 있다면 어디라도 좋다. 그런가? 창덕궁 후원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이야. 오늘은 내가 예나에게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어 한데 어우러진 멋진 정원을 선사하겠노라. 오늘은 왠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임금은 편전을 나와 이예나와 함께 후원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아름답고 은밀한 후원을 걸어 불로문을 지나 북쪽에 위치한 애련지에 당도하여 애련정에 올랐다. 애련지와 애련정의 환상적인 궁합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백위를 입은 이예나가 애련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는 황홀한 모습에 가려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임금은 그러한 이예나의 모습을 그저 애정이 담뿍 담긴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상선과 지밀상궁의 명에 따라 상공, 나인들이 분주하게 애련정의 다과상과 술상을 차렸다. 잘 빚어진 표형주자에서 술 한 잔을 따라 이예나에게 주며 임금은 물었다. 예나, 이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지 않은가? 술잔을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마시려던 이예나는 그대로 멈춘 상태로 임금을 바라보았다. 그대,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냐? 임금은 얼굴이 붉어지며 잠시 이예나를 빤히 쳐다보고 잔에 술을 가득 넘치게 따라 단숨에 들이킨 후 입을 열었다. 그렇게 들었는가? 맞아. 예나를 놓치기 싫다. 어때, 내 청혼을 받아들이겠는가? 청혼은 받아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부친의 원수를 갚은 후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조건이 있다. 이 답답한 궁은 싫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다. 궁 밖 경치 좋은 곳에 집을 하나 마련해주면 좋겠다. 임금은 호쾌하게 웃어젖히고 말했다. 좋아. 예나. 청혼을 받아준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예나의 조건 모두 들어주겠다. 계룡산 선운문. 중앙본체와 좌우로 별채가 한 채씩 지어진 아담한 곳이었다. 예전 서무가 수련하고 있을 당시엔 행랑아범을 비롯하여 하인과 하녀들로 활기에 찬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떠나고 행랑아범과 하녀 둘만이 함경직과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서무 일행이 정문을 들어서자 행랑아범이 반갑게 이들을 맞아 함경직이 누워있는 사랑채로 안내했다. 사부님, 서무와 이혜진이 동시에 함경직을 불렀다. 함경직은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못해 수척해진 얼굴로 말했다. 의명,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야 너도 왔구나. 내 죽기 전에 제자들 얼굴 한번 보려고 기별을 넣었다. 이제 이렇게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사부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부님 병증은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부님, 이 나라 제일 가는 의원을 모시고 왔으니 염려 놓으십시오. 의명과 서무가 번갈아 말하자 함경직은 이들을 한 번씩 쳐다보고는 쓴 웃음을 지으면 말했다.
말이라도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니 고맙군요. 그러나 그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나를 진료한 의원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고요. 현인중과 남수련도 함경직에게 예를 갖추었다. 문주님, 어서 쾌차하시길 빕니다. 아, 현소협과 남낭자로 와주었구려. 노부가 너무 폐를 끼치는구려. 당치도 않으셔요. 저희들 생명의 은인이신데 마땅히 와서 뵈어야지요. 고맙소이다. 함경직은 그렇게 말하고 송미령을 가리키며 이혜진에게 물었다. 의명. 이분은? 아, 참, 나 좀 봐. 사부님을 뵙고 반가운 나머지 깜빡했네요. 내 의자매인 송미령인데 사부님한테는 아주 소중한 낭자예요. 그 옛날 화타 못지않은 의원이에요. 사부님 병증을 꼭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연매의 말로는 사부님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의원의 정성과 병증과 체질을 맞는 약재의 배합 그리고 환자가 의원을 신뢰하는 마음이 합일한다면 치료의 가능성이 한결 높다 하니 믿어보아요. 허허. 그러지요. 의명이 천거한 의원인데 내 모든 것을 맡기겠어요. 살아야지요. 의명이 시집가는 것을 꼭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송 의원. 함경직이요. 오늘 처음 보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친근감이 있소이다. 아무튼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테니 부탁하오. 사부님. 송미령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뵈나 왠지 아버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려.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너무나 의연한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최선을 다할게요. 송미령은 함경직의 맥을 짚고 이어서 명치 부근을 이곳저곳 손으로 꼭 눌러보았다. 이런 송미령의 옆에 이혜진은 앉아 함경직을 살펴보고 있었고 서무와 현인중 그리고 남수련은 대청으로 나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하녀가 찻잔에 차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와 한 잔씩 따라놓고 내려갔다. 남수련이 서무에게 물었다. 서공자. 한문주께서 제자인 이 낭자에게 예진이 아닌 의명이라는 명칭으로 경어를 쓰시는데 이 어인 일인가요? 서무가 선선히 대답했다. 현 소협. 남 낭자. 실은 이혜진 낭자는 의명공주마마십니다. 현인중과 남수련은 깜짝 놀랐다. 특히나 남수련은 예전부터 이혜진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족 중에서 무풍상계인 공주일 줄은 생각지 못한 터라 놀라움은 더했다. 그렇군요. 서공자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현인중이 말했다. 공주마마셨군요.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깃들어 있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은 예상했소만 공주마마일 줄은 전혀 몰랐소. 조금 있으려니 이혜진과 송미령이 밖으로 나왔다. 현인중과 남수련은 이혜진에게 다가가 예를 표하며 말했다. 공주마마를 몰라뵈어 송구합니다. 아, 아셨군요.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내가 송구해요. 그치만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요. 어찌 그럴 수 있나요? 고귀한 분한테요. 아이, 그러지 말아요. 우린 다 강호인이잖아요. 낭자, 공자가 더 어울린다고요. 그럼 그럴게요. 이 낭자. 송미령은 이들의 대화를 뒤로하고 부엌으로 가 하녀가 마련해준 화롯불 위에 약탕기를 올려놓고 약을 다렸다. 함경직은 송미령이 정성 들여 달인 탕약을 복용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음식물을 토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명치 아랫부분에 불러오르던 증세도 말끔히 사라졌다.
이래가 지나가자 함경직의 병증은 씻은 듯이 없어져 예전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모처럼 밝은 얼굴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차 애호가인 함경직이 내놓은 최고급 작설차를 음미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함경직은 작설차 한 모금을 마시고 좌중을 둘러본 다음 입을 열었다. 의명이 말한 대로 송 의원은 신이라 할 만하오. 모든 의원이 고치기 힘들다고 손사래를 친 병증을 이래 동안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급진하게 치료에 임한 송 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마 노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송 의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오. 사부님, 제 할 일을 다 한 것뿐이에요. 사부님의 강인한 정신력이 사부님을 치료하신 거예요. 사부님, 먼저 감축드려요. 내가 뭘 했어요? 믿어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사부님을 뵈니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사부님, 사저의 말대로 영매는 타고난 의원이에요. 제자도 사부님이 이렇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걸 보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문주님, 감축드립니다. 강호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만수무강하셔야 해요. 그렇습니다. 강호의 태산북두이신 문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신데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셔야 합니다. 다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함경직이 웃음으로 이들의 덕담에 응답한 후 의명을 쳐다보며 말했다. 의명, 그리고 송 의원, 노부 비니 두 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사부님, 말씀해 보세요. 노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평생을 홀로 살았어도 전혀 외롭거나 쓸쓸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혼자인 것이 무력하고 외롭군요. 해서 송 의원을 노부의 수양딸로 삼아 노부의 평생의 무학을 모두 전수하고 싶은데 어찌 생각하시오? 이혜진이 함경직의 말을 듣고 즉시 대답했다. 사부님, 좋아요. 영매가 사부님의 무학을 이어받는다면 의학과 무학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의원이 될 거예요. 사부님도 가족이 없으시고 영매 또한 가족이 없으니 오늘로 의부녀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영매 생각은 어때? 송미령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다. 인격이 고매하시고 모든 강호인의 존경을 받으시는 사부님을 의부로 모시는 것은 저에겐 한없는 영광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의부님, 고맙다. 미령아, 이제부터 노부와 송미령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부녀 및 사제의 연을 맺었소이다. 서무가 화답했다. 사부님, 영매, 감축드립니다. 오라버니, 그리고 언니, 고마워요. 열심히 노력하여 여러 사형, 사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매가 될게요. 현인중과 남수련도 함경직과 송미령이 부녀와 사제지간이 됨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차를 마시며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던 중 이혜진이 함경직에게 말했다. 사부님, 영매는 한양으로 올라가야 해요. 한양에서 아주 큰 의원을 개설하여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의수를 펼쳐야 하거든요. 그러니 사부님이 영매에게 무학을 전수하고 싶으시다면 아마도 한양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허허허. 의명. 노부가 한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은연중에 협박하는군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노부의 제자가 다 한양에 있는데 홀로 이곳에 남아있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요. 먼저 떠나면 노부 이곳을 정리하고 곧 따라 올라가겠어요. 이혜진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부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전하께 말씀드려 사부님이 좋아하실 저택을 마련해 드릴게요. 서무 일행 5명은 천안에서 청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한양길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마을의 새로운 풍물을 경험하기 위해 병천, 청주, 진천, 죽산, 용인, 판교,
달래내곡에 양재역을 거쳐 한강나루를 건너 숭례문으로 들어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들이 진천현에 들어섰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진천현 주막에서 하룻밤을 유하기로 하고 이들은 진천현 관아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앞에서 전립을 쓴 군관인 듯한 자의 통소라의 소가 끄는 술에 5대가 짐을 가득 싣고 연함은 명예 군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고 있었다. 이들은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수레는 그들 옆을 지나 관아 외산문 앞에 멈추었다. 잠시 후 군관과 군졸 그리고 수레는 외산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보이더니 말했다. 아무래도 이상해요. 서무가 물었다. 사저. 뭐가 이상하오? 송미령과 현인중 그리고 남수련도 이혜진을 쳐다보았다. 저들은 틀림없이 충청평영의 무관과 군졸들이에요. 남수련이 물었다. 이 낭자. 그걸 어찌 알았나요? 저들의 복장을 보면 병마 절도 사형의 무관과 군졸들이 분명해요. 하여 이곳 진천을 거쳐가는 병마절도 사형은 청주에 있는 충청병영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현인중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낭자. 그런데 그들의 병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상하다니요? 그건 그래요. 하지만 수레가 이상해요. 병영의 군수물자는 병영의 군기청에서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어요. 한 대 5대의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간다는 것은 병영의 군수품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실었다는 얘기가 돼요. 사저의 말에 일리가 있소? 그렇다면 그 짐을 확인해보면 알 것 아니겠소? 맞아요. 우리 주막에서 쉬었다가 밤에 관아 객사로 가서 확인해봐요. 그날 밤 삼경 무렵 이들은 주막을 나와 관아로 향했다. 남수련과 송미령은 밖에서 파수를 보기로 하고 이혜진, 서무, 현인중이 관아 객사의 담을 뛰어넘어 소리 없이 마당에 내렸다. 수레는 소와 분리되어 마당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수레 위에 실린 자루를 여러 내용물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간 호롱에 불을 켜고 보았다. 자루 안에 들은 것은 역전이었다. 이혜진이 역전의 앞면과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곤 속삭였다. 위조 역전이에요. 일단 나가죠. 이혜진의 이 말에 셋은 가볍게 담을 뛰어넘었다. 밖에 파수를 보던 남수련과 송미령이 이들과 합세했다. 이혜진이 그녀들에게 말했다. 가요. 주막. 방에 들어와 좌정하고 이혜진은 말했다. 우리 내일 청주로 내려가야 해요. 서무가 물었다. 위조 역전 때문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본 5대 술에 가득히 실린 위조 역전이 충청병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만이 아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었다고 봐야 해요. 하면 그 막대한 위화를 어디에 쓰겠어요? 바로 병장기를 비롯한 군수품의 확충 비용, 군사들의 훈련 비용, 군량미의 확보 비용, 그리고 아마도 군사들의 충원 비용 등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평온한 상태인데 위화를 사용하면서까지 병영의 세를 불릴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청주병영에 잠입하여 동정을 살펴보아야 해요. 정말 그렇군요. 충청병사가 오로지 나라에 대한 충정 하나로 유사시에 대비하여 군비를 튼튼히 할 요량이라 해도 굳이 위화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남수련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겠군요. 현인중이 물었다.
사저의 말을 듣고 보니 한양의 위화 주조소에서 위화를 만들어 육로를 통해 계속하여 충청병영으로 운반해왔고 이 평화로운 시대의 병영의 세를 불리기 위해 위화를 사용했다면 그 목적은 단 하나라고 보오. 이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송미령이 서무를 보고 물었다. 오라버니, 그게 뭔가요? 반란이요. 반란. 이혜진을 빼놓고 나머지 3명은 반란이라는 말에 적이 놀라면서 반문했다. 이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사제의 말이 맞아요. 이제야 조각이 맞아 떨어졌어요. 내일 청주병영의 식량고, 군수품 보관고, 중형과 진영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감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요. 이 낭자. 하면 반란의 괴수는 누구일까요? 충청 병사 이치우일까요? 이치우는 아니에요. 그는 하수인에 불과해요. 주화위조의 주모자가 반란의 괴수임이 틀림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해요. 그 일은 일단 청주병영의 일부터 해결한 다음이 될 거예요. 아, 참. 이 낭자. 예전에 부친과 이치우 그리고 천지문 문희련이 운무관에서 회동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탐화를 나누었는지 부친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 회동이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남 낭자의 말을 들으니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던 문제가 하나 해결됐네요. 그게 뭔가요? 그날의 회동의 주제는 아마도 반란이었을 거예요. 천지문과 운무관은 그 당시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남관주님은 처음에는 그들의 제의에 동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남관주님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그들과 소원해졌고 한양 선무관에 남낭자를 보내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어요. 이를 알아챈 문희련 일당은 남관주님이 돌아서자 그들의 음모가 탄로날까 염려되어 운무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의방도 이번 반란에 가담했다고 봐야 해요. 또한 그들은 주화위조의 공범이기도 하고요. 운무관 사건의 원인은 바로 그것이었군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이들은 청주병영의 수레보다 먼저 서둘러서 진천을 떠났다. 청주에 도착한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서무와 송미령, 현인중과 남수련은 각각 부부로 위장하여 읍성으로 들어간 후 밤이 늦기를 기다려 서무는 중형과 진영을 살피고 현인중은 식량고 그리고 이혜진은 온주헌과 내아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이들은 청주 읍성의 남쪽 문인 청남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청남문에서 조금 걸어가니 저작거리가 나오고 저작거리를 지나 한참을 걸어가니 드디어 청영 정문인 정곡루가 보였다. 이혜진은 예전에 강호 유람시 이곳에 체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생생했다. 이혜진은 정곡루를 바라보면서 모두에게 말했다. 저 충청 병마절도 사형문인 정곡루를 통과하면 비장청인 예나헌이 있고 예나헌을 지나면 군사지휘소인 통굴루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동원인 운주헌이 있고 그 안쪽으로 내아가 있는데 통굴루의 오른쪽으로 식량고와 무기고가 있어요. 그리고 중영은 병영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경계가 삼엄하니 조심해야 할 거예요. 알았소. 일단 저작거리 주점에 들러 요기를 한 후 밤에 다시 움직이도록 해야겠소. 그래야겠죠. 가지요. 그날 밤 현인중과 남수련은 식량고와 무기고를 살피기 위해 통굴루의 오른쪽 담을 뛰어 사뿐히 내려섰다. 경계가 삼엄한 병영이었지만 식량고와 무기고를 지키는 군졸은 없었다. 잠시 주위를 경계하던 둘은 발자국 소리에 몸을 숨겼다. 조족 등을 손에 들은 순찰군이었다. 순찰군이 지나간 후 둘은 재빨리 식량고로 숨어 들어갔다. 식량고에서 둘은 이상함을 느꼈다. 곧 출병할 군사들의 군량미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식량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둘은 일단 식량고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밤의 정적을 가르며 담을 뛰어넘어 저작거리의 주막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이혜진은 온주헌의 지붕 위로 올라갔다.
대청마루 위에 있는 기와장 한 장을 옆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야밤인데도 갑옷을 입은 이치오가 진천현에서 본 군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감마님, 이번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를 받음이 없이 무사히 운반해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고 고생이 많았다. 김 부장은 뭐라 하던가? 예, 때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허허, 이 준비를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 시일을 끌면 끌수록 비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야. 기회를 잡았을 때 실행해야 하는 법인데 대감마님도 너무 느긋하시군. 그래. 이 군관. 아니, 그런가? 그렇긴 합니다만 결행하지 못하시는 고초가 있으신 게 아닌가요? 충분히 알고 있지. 하나 내부 단속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언제 우리의 일이 새어나갈지 모르는 일 아닌가? 물론 유사시에 대비한 병영군의 강화의 목적이 있음을 누누이 말하여 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조정에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시끄러울 수 있음이야. 김 부장과 대감마님도 무슨 보관이 있으시겠지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 한양에서 오느라고 상당히 피곤할 텐데 이만 가봐. 알겠습니다. 그럼 소관 이만 물러납니다. 이혜진은 이들의 대화를 다 듣고 다른 곳은 들르지 않고 지붕을 날아 사뿐히 병영 밖으로 날아내렸다. 서무와 송미령은 병영 남쪽 중형이 잘 보이는 언덕에서 진영을 살폈다. 병영 말고도 막사가 즐비하게 서 있었다. 이들은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진영의 울타리 미대까지 다다랐다. 서무가 송미령에게 말했다. 영매, 여기서 꼼짝 말고 잠시만 기다려. 울타리를 넘어 자세히 살펴보고 올게. 그럴게요. 오라버니, 빨리 오세요. 말을 마친 송미령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무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왼쪽 종아리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울타리를 끼고 서너 명의 군사들이 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웬 놈들이냐? 야밤에 병영을 넘으려 하다니 너희가 겁이 없구나. 말하며 창을 들어 서무를 공격했다. 서무는 송미령이 심한 상처를 입어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군사들을 향해 승용장 제10장을 마음껏 시전하니 순식간에 군사들은 멀리 날아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영매, 등에 업혀. 서무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송미령을 등에 업고 날았다. 한참을 날아 더 이상 추격군이 없게 되자 서무는 마침 보이는 공가로 들어가 그녀를 자리에 엎혀서 눕히고 화살이 박힌 종아리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종아리 주위는 이미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독화살이었다. 서무는 즉시 화살을 뽑았다. 화살을 뽑은 자리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혀를 짚어 일단 지혈을 한 다음 서무는 사부님에게 배운 독을 배출하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단전의 기운이 강하게 축적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기를 발산시켜 그녀의 등에 불어넣어주면 독을 체외로 배출할 수 있었지만 기를 넣어준 사람의 생명은 단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서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여 단전의 기를 모아 그녀의 등에 주입시켰다. 그러기를 반식경 다행히도 화살에 묻은 독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독은 체외로 모두 배출되었고 그녀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오라버니, 독화살이지요? 영매, 깨어났군.
독은 체외로 모두 배출했으니까 안심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오라버니, 내공으로 기를 불어넣어 독을 배출시키게 되면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나요? 내가 곧 죽는다 해도 영매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생명의 단축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서무의 말에 감동되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오라버니, 고마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처럼 신경을 써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는거려. 고맙긴. 그 누구라도 이랬을 거야. 영매, 상처에 바르는 약초를 구해야 하지 않아? 독은 체외로 배출되었으니까 상처 부위를 싸맨 후 주막으로 가줘요. 주막의 제 보따리에 상처에 바르는 약이 있거든요. 그녀의 말에 서무는 자기의 옷소매를 찢어 그녀의 상처 부위를 싸맸다. 이러한 모습을 송미령은 물끄러미 쳐다보다 한숨을 쉬었다. 우수에 젖은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약간 맺히는가 싶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종아리의 아픔을 이를 악물고 참으며 간신히 일어나 앉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내가 말끝마다 정인이 있다고 했던 말 기억하나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고백하려고? 아이, 참, 오라버니는, 그 정인은 바로 오라버니예요. 내 마음속 정인인 분은 바로 오라버니라고요. 영매, 설마 했는데 그랬군. 나도 영매를 많이 좋아해. 그렇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사저가 먼저 들어와 있어. 미안해. 영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오라버니, 알아요. 그치만 좋은 걸 어떡해요? 예전에 오라버니가 언니를 업고 만인당을 찾은 그날부터 오라버니는 나의 전부가 됐어요. 편련이라 해도 좋아요. 오라버니만 바라보고 살래요. 영매, 그럴 순 없어. 영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오라버니. 그녀는 서무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서무는 그런 그녀의 등을 토닥거려준 후 살며시 그녀를 밀었다. 영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잖아. 이제 그만 가도록 하지. 오라버니, 알아요.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가요. 상처 부위를 다 싸맨 서무는 그녀를 등에 업었다. 오라버니, 아까도 이렇게 업고 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독화살을 맞아 의식을 잃은 영매가 혼자 걸어왔을까? 서무가 호탕하게 웃어 젖혔다. 오라버니는 의식을 잃었어도 오라버니의 등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영원히 그냥 오래도록 업히고 싶을 정도로요. 영매, 너무 늦었어. 모두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가자. 주막에 일찍 도착한 이혜진과 현인중 그리고 남수련은 서무와 송미령이 오래도록 오지를 않자 그들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기척이 들리면서 서무가 송미령을 업고 점점 가까이 왔다. 이혜진이 뛰어나가 이들을 맞았다. 사저. 진영을 살피던 중 영매가 순찰군의 독화살을 맞았소. 영매가 독화살을 맞았다고 했나요? 그렇소. 기를 사용하여 영매의 독을 체외로 모두 배출시키기는 했으나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소. 영매, 괜찮아. 언니, 괜찮아요. 남수련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송미령에게 말했다. 송남자, 정말 괜찮나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고마워요. 남 언니. 서무는 송미령을 방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언니, 저 보따리 좀 주실래요? 이혜진이 송미령의 보따리를 내려 주자 송미령은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 종아리를 묶은 옷소매를 풀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혜진이 조심스럽게 옷소매를 풀러주었다.
시퍼렇게 부풀어 올랐던 상처 부위도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다. 송미령은 그 상처의 상자 속에 가루약을 꺼내 뿌렸다. 그리고 다시 이혜진을 쳐다보았다. 이혜진이 웃으며 다시 옷소매로 송미령의 상처 부위를 싸매주었다. 그런 연후에 그들은 방에 빙 둘러앉았다. 먼저 이혜진이 말을 꺼냈다. 대청 지붕에서 충청병사와 수레를 끌고 온 군관의 말을 엿들은 바에 의하면 주모자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라도 출병할 수 있을 만큼 반란의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보여져요. 서무가 말을 이었다. 준영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살펴보려고 했으나 영매가 불의의 상처를 입어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경비도 삼엄한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농후했소. 남수련이 서무와 이혜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이상했어요. 언제라도 출병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식량고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군량미가 없다면 출병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혜진이 말을 받았다. 맞아요. 군량미는 필수예요. 한데 식량고가 텅 비었다면? 이혜진은 군량미가 없는 병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이혜진이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현인중이 한마디 했다. 군량미를 현지 조달한다면 식량고에 군량미가 없다고 하여 이상할 리 없지 않나요? 현인중의 말에 이혜진은 눈을 반짝 빛내며 말을 꺼냈다. 현수협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얘기했군요. 그러나 현지 조달은 아닐 거예요. 그 많은 군사를 위한 군량미를 조달해줄 군, 현은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예요. 군량미를 운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요. 반군의 진격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군량미의 운반으로 군의 진군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거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하여 한양으로 진군하는 수경지마다 식량 창고를 지어 미리 군량미를 옮겨 놓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군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요. 서무가 이혜진의 말에 동조했다. 현인중과 남수련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혜진이 마무리 말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반란의 징후는 명백해졌어요. 사안이 급하게 되었어요. 전하를 뵈어야 하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올라가기로 해요. 궁궐 희정당. 임금은 개성 유수 송세옥으로부터의 장계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선에게 의명공주가 공주 계룡산에서 돌아왔는지 알아보라고 시켰다. 다시 한번 장계를 훑어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때 상선이 들어와 아뢰었다. 전하, 아직 의명공주마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옵니다. 어떻게 된 게야?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다니. 사부님의 치료가 여의치 않단 말인가? 임금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진일상궁에 아뢰는 소리가 들렸다. 전하, 의명공주마이십니다. 오, 의명이 돌아왔는가? 어서 들라 해라. 임금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혜진이 들어왔다. 전하, 소녀 이제 막 입궁하였나이다. 그래, 의명. 사부님의 병증은? 같이 간 영매의 극진한 치료로 완치되었어요. 그래? 예나가 그 낭자의 의술이 어이보다 뛰어나다고 하더니 허언이 아니었어. 다행일세. 사부님의 병증이 씻은 듯이 낫다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예, 전하. 안심하세요. 게다가 사부님과 영매가 의분혈을 맺었고 사부님이 영매에게 사부님의 절약을 모두 전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어? 머지않아 강호의 최고 절정의 여협이 탄생하겠어. 하하하, 전하.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청이라니 말해봐. 영매는 뛰어난 의원으로 한양에서 의원을 개설하여 가난하고 병들은 민초들을 돌봐주어야 하니 사부님이 한양으로 올라오셔서 영매에게 무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사부님이 흔쾌히 승낙하였어요. 그러니 전하께서 사부님이 거처하실 저택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소녀의 청이옵니다. 그거야 뭐 그리 어렵겠나. 의명, 걱정하지 마. 거처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하지.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녀석하고는 하며 임금은 입을 열었다. 의명, 때맞추어 잘 와주었어. 남촌 주전소의 군관을 잊지는 않았겠지? 예. 전하,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 개성 유수 송세욱이 아주 중요한 장계를 올렸어. 그 군관이 개성을 다녀간 것이 밝혀져 그와 접촉한 개성부의 관리를 전부 조사하였다는 게야. 조사 결과 개성부 서리를 만났고 그에게 막대한 양의 위화를 유통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야. 서리와 관련자들을 엄중 조사하여 자백을 받아내 그 군관의 신원과 주전소의 위치를 알아냈다는군.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그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어도 오리무중이었는데 개성유수가 아주 큰 공을 세웠군요. 맞아. 일이 풀리려니까 엉뚱한 데서 단서가 잡히는군 그래. 전하, 군관의 이름과 주전소의 위치는요? 그자의 이름은 박한규이며 주전소는 동부 인창방이야. 전하, 이번에는 박한규를 놓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진 말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하여 의명을 부른 게야. 전하, 그 전에 알을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언지 말해봐. 전하, 개성 유수의 장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지는 못하였군요. 이상한 점? 그게 뭐야? 개성 유수가 박한규가 남촌 주전소의 군관이었음을 어찌 알았으며 그가 개성에 온 것은 또 어찌 알았을까요? 의명을 말을 듣고 보니 이상하군. 그 일은 급비에 진행되어 송세욱이 알 리가 없지. 의명,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속 시원히 말해보아. 이혜진은 임금에게 임진나루터에서 있었던 일과 평양에서 해주로 가는 길에 개성 유수를 만나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일을 아뢰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모든 것은 의명에서 시작하여 의명에서 끝나는군. 그러하오나 전하,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사옵니다.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이라. 예, 임진나루에서 박한규가 만인당 송의원에게 물어본 말을 의미있게 새겨야 한다고 봐요. 즉, 그날 소녀와 개성유수가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물어본 것은 주화위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긴 그렇군.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 서현창 대감의 서찰 위조와 관련이 있음이에요. 뭐라? 서현창의 서찰 위조? 서현창의 서찰이 위조됐음을 말하는 게야? 전하, 고정하시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실래요? 이혜진은 임금에게 청년스님이 송세욱에게 보낸 서찰에서부터 서찰 위조를 한 인해함을 찾아 평양에 갔었던 일과 해주에서 서현창이 양선교에게 보낸 서찰을 가지고 온 일을 아뢰었다. 전하, 박한규가 5년 전 청년스님을 겁박하여 서찰을 바꿔치기 하게 명령을 한 자가 틀림없어요. 이는 박한규와 청년스님을 대질하면 밝혀질 일이오나 소녀의 짐작이 맞다면 바로 그 자예요. 또한 의금부 보관 서현창 대감의 서찰과 소녀가 해주에서 가져온 서현창 대감의 서찰을 대조해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치만 중요한 것은 서찰을 바뀌치기 한 청년 스님의 증언이옵니다. 의명, 그 일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부왕께서 내리신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더욱 없음이야. 전하, 주화위조,
서찰 위조의 배후는 동일인이에요. 박한규가 그 두 사건에 모두 개입돼 있음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임금은 이혜진의 설득력 있는 말에 심히 난처해졌다. 정황으로 보아 서현창의 영모 사건은 모함임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의 주모자는 한 인물로 귀착되고 있음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부왕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재조사를 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조사는 바로 부왕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져 혼란스러운 임금에게 이혜진은 무릎을 꿇고 심금을 울리는 말을 했다. 전하, 바라옵건대 서현창 대감 영모 사건의 재조사를 명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하옵니다. 재조사는 뒤에 알을 커다란 음모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것이옵니다. 의명, 과인이 쉽게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야. 부왕의 선정에 오점을 남기는 중대한 사안임을 의명도 잘 알지 않은가? 특히나 부왕이 의명을 얼마나 총애했음을 잊은 건 아니겠지? 한데 커다란 음모의 도화선은 무엇을 말함이야? 전하, 소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나라 종묘사직과 전하께 오직 충정만을 바친 전하의 신하를 잊으시면 아니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하옵고 커다란 음모는 나중에 자세히 알을게요. 그러한가? 알았느니. 그러나 의명, 이 일은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야. 과인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구나. 전하, 그 배후 인물은 두 사건 말고도 전하가 왕세자로 책봉되기 직전 이강호 가족 몰살 사건의 주모자를 전하에게 뒤집었으요 왕세자 책봉을 취소케 하고 유배형에 처해질 위기로 몰고 간 자이기도 해요. 이혜진의 이 말에 임금은 너무나도 놀랐다. 무슨 말인가? 의명, 몰살 현장에도 박한규가 있었음이에요. 뭐라? 10년 전의 일이야. 박한규가 현장에 있었음을 의명이 알 리가 없잖아. 소녀는 그때 어렸고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으니 알 리가 없지만 그치만 예나의 기억력은 믿어야겠죠? 예나의 기억력? 점점 모를 소리만 하는군. 임진나루에서 예나가 박한규가 뿌린 죄면 가루의 의식을 잃은 후 깨어났을 때 박한규가 낯이 익다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며 무심코 넘겼지요. 소녀도 그날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예나는 한양에 오기 전 훨씬 전에 그를 어디선가 보았다고 했어요. 전하, 생각해보아요. 예나는 지리산에서 외부와는 단절된 채 1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한양에 온 후로는 본 적이 없고 지리산에서조차 본 기억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바로 이강호 가족 몰살 현장에 그가 있었고 잔인한 사륙을 감행했기에 예나의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날 말을 타고 현장을 지휘한 자는 박한규의 직속 상관이었고 그들의 배후는 역시나 주화 위조자이며 서찰 위조자인 바로 그 자예요. 그 자는 수정대군을 이용하여 야욕을 채우려다가 수정대군 측의 밀고로 수포로 돌아가자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우려하여 은밀하게 자객을 보내 수정대군을 살해한 자이기도 해요. 전하, 박한규와 그 직속 상관을 잡아 그 잔인무도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단죄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모함의 증자가 명명백백한 서현창 대감 영모 사건의 재조사도 명하셔야 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세요. 임금은 온몸이 떨려오며 10년 전의 이강호 사건,
5년 전의 서현창 영모 사건 그리고 최근의 주화 위조 사건의 물줄기가 결국 한 곳에서 흘러나와 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음에 치를 떨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10년 전부터 오로지 한 명이 꼬리조차 드러내지 않은 채 이 모든 악행을 일삼아 왔음에도 낌새를 전혀 채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자가?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을 깨고 이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하. 조속히 서현창 대감 영모 사건의 재조사를 명하심과 동시에 무의방을 일망타진하고 동부 인창방 주화 위조소를 급습하여 박한규와 그의 직속상관 김 부장을 추포하여야 할 또 다른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중대한 이유? 그게 뭐야? 또 김 부장이라는 자는 누구고? 이혜진은 여기서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임금 곁으로 바짝 다가가 아주 작은 말로 말했다. 전하, 귀 좀 빌려주실래요? 하며 이혜진은 임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상선과 지밀상궁을 물리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이혜진의 말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했다. 즉시 상선을 불렀다. 전하, 상선. 지금 즉시 내금의장을 들라 이르고 상선과 지밀상궁을 비롯하여 모두 희정당에서 멀리 물러가 있으라. 전하, 분부 받들겠습니다. 잠시 후 내금의장이 들어왔다. 임금은 내금의장에게 희정당 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도록 명하고 심각한 얼굴로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전하, 그건 바로 반란의 실체를 잡기 위함이옵니다. 뭐라? 반란의 실체? 임금은 지극히 놀랐다. 지금 의명공주의 입에서 반란이라는 금기시 된 말이 나오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혜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전하, 과천 주전소, 남촌 기와집 주전소 그리고 동부 인창방 주전소에서 만든 위화의 대부분이 충청병영으로 흘러들어갔음이 확인되었어요. 라며 이혜진은 계룡산에서 나와 진천현에서 충청병영 군사들을 만나서부터 청주로 내려가 충청병영의 모든 것을 탐지한 사실을 그대로 아뢰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전하, 하오나 심증만으로 그들을 잡아들일 수는 없다고 봐요. 하여 전하의 어명임을 분명히 밝혀 영모 사건의 재조사 선포, 모의방 정리, 인창방 급습으로 배후자의 숨통을 조여간다면 위기를 느낀 그는 결국 꼬리를 드러낼 터이고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반란을 실행에 옮길 것은 자명한 이치예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10년간의 그와의 악연을 끊어야 하옵니다. 이혜진의 말을 다 들은 임금은 오히려 침착해졌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하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의명이 천안에서 항상 오던 길로 왔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과인에 대해서 끝날 뻔했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명의 보관을 말해보아. 이혜진은 거침없이 임금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했다. 속삭이듯 말하는 이혜진의 말은 적막감이 감도는 희정당에 잔잔히 울림을 주고 있었다. 임금은 진지하게 이혜진의 물 흐르듯 막힘없이 나오는 책략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듣고 있었다. 의명공주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파한대소를 하면서 입을 열었다. 하하하. 정녕 의명은 공명의 현화인가? 도대체 의명의 지혜의 끝은 어디야? 과인에게 의명이 있음은 하늘이 과인에게 준 단 하나의 커다란 선물임이 틀림없음이야. 전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소녀가 전하의 총명함을 따라가려면 100년 아니 수백 년이 걸려도 어림없을걸요. 녀석하고는 어릴 적 너무 귀여워 안아주던 의명이 이렇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음이야. 과인, 의명의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다. 전하, 전하가 모르시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진즉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아뢰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비밀이라. 궁금하군. 그래, 말해보아. 사제가 바로 서현창 대감의 아들이에요. 사제가?
서현창의 아들이 살아있었던가? 예, 전하. 그날 금부의 도사와 나장들이 서대감의 저택을 급습했을 때 서대감의 부인은 자결하고 사제는 단기 필마로 도망했어요. 서빙고 나루에서 금부도사와 나장들의 추격을 받아 싸움이 벌어졌고 사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마침 전하와 소녀에게 무하게 전술을 끝내고 계룡산으로 가던 사부님이 이를 보고 구해주었고 사제의 의기와 인품에 마음이 끌려 선운문제 이대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 서대감의 대가 끊기지 않아 천만다행이야. 그렇사와요. 전하. 이혜진은 임금에게 애교 부리며 말했다. 의명, 애교 떨지 말고 청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 전하, 어찌 아셨대요? 실은 서대감의 저택이 지금까지 봉인되어 있어 그 누구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집을 영매의 의원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봉인을 해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송의원의 의원으로 그 집을? 사제도 그러기로 했어요. 사제는 선무관에 머물다가 사부님의 저택이 마련되면 그리고 가서 살기로 합의를 보았어요. 하나, 왜 하필서 대감의 집을 의원으로 개설해? 구리개 쪽에도 좋은 의원이 많이 있음이 아닌가? 전하. 구리개보다는 서대감의 집이 예나의 집과 가깝잖아요. 둘이 잘 지내라는 의미에서 안배를 하였답니다. 예나의 집? 의명이 어찌 알았어? 아이, 참. 전하도. 그야 물론 예나가 말해주었으니까 알았죠. 그렇게 하도록 해. 그리고 말이야. 송의원이 의원을 개설하면 과인이 한번 방문해야겠어. 앞으로 3회가 될 터인데 과인도 한번 보고 싶군. 알았사와요. 전하. 준비가 되면 소녀가 모실게요. 남촌 서무의 옛집. 봉인이 해제되고 새롭게 말끔히 단장을 마친 서무의 옛집 소술대문엔 만인당이라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대문을 바라보는 서무는 감개가 무량했다. 봉인이 해제된 옛집, 이제는 3회의 의원이 된 20회를 살았던 옛집에 들어오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제 이 집은 3회의 생활공간이 될 것이었다. 사저가 이 집을 3회에게 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서무는 흔쾌히 승낙했다. 자기를 지극히 좋아하는 3회가 아니던가? 그녀에게 이 집을 준다면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실 것 같아서였다. 서무가 대문을 들어서니 행랑채의 아범이 물었다. 니시오, 의원님을 만나러 왔소? 지금 한창 의원 개설 준비 중이라 아직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알고 있소. 서무가 왔다고 전해주겠소? 행랑아범이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송미령이 한 걸음에 뛰어왔다. 오라버니. 왔군요. 이렇게 멋진 집을 선사해 주어 정말 고마워요. 20회 오라버니의 채취가 배어있는 집이라서 그런지 더 정이 드는 거려.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서무가 들어가면서 보니 이미 전하와 사저의 배려로 의원으로서 갖출 건 거의 갖춘 것 같았다. 서무는 들어가면서 송미령에게 말했다. 3회. 자세히 둘러보았어? 예, 둘러보긴 했는데 오라버니가 다시 한번 안내해 줄래요? 그럴까? 라고 말하며 서무는 그녀를 데리고 집의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다. 특히 집 뒤쪽의 별당을 지나 서무가 사용했던 안사랑채의 설명을 들은 그녀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오라버니,
여기를 내 침소로 삼을래요. 오라버니의 모친께서 사용하시던 안채는 왠지 근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거든요. 여기라면 맘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회. 그렇게 해. 내가 사용하던 방을 3회가 사용하게 되면 나야 너무 좋지. 이때 하늘에서 여인의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깨가 쏟아져요. 하늘에서 안사랑채 마당에 사뿐히 내린 여인은 이에나였다. 이에나. 그런 게 아니야. 송미령이 부정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어질 대로 붉어져 있었다. 둘째 언니. 그러나 어째요? 이에나. 뭐가 어째야? 이에나는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런 게 있어요. 언니. 차 한 잔 줄래요? 하며 바람에 배기를 살랑살랑 날리며 먼저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다. 송미령은 서무를 한번 쳐다보고는 수줍은 듯 얼굴을 돌려 이에나를 따라갔다. 이에나는 일전에 이해진, 송미령과 함께 둘러보아 익숙해진 집이라 쉽게 사랑채 대청마루를 올라 이미 약재함이 설치되어 향긋한 약초 냄새가 가득한 사랑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송미령이 하녀에게 차를 가져오라 시킨 후 서무와 함께 들어와 앉았다. 서무가 이에나에게 물었다. 사저. 어쩐 일이오? 사제. 내가 앞으로 살 집이 여기서 지척이잖아요. 한번 보러 왔다가 둘째 언니가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답니다. 호호호. 이에나. 아까부터 자꾸 놀릴래? 하녀가 청화백자 주자와 찻잔을 가지고 들어와 놓고 나갔다. 송미령이 말했다. 이 청화백자 주자와 찻잔 그리고 작설 모두 예진 언니가 선물한 거예요. 마셔보면 알겠지만 청아한 맛과 향이 아주 일품이에요. 이들이 찻잔에 담겨있는 작설차를 한 모금 음미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은 보이지 않고 작설의 그윽한 향만 뜰하게 가득하군. 예진 언니예요. 송미령이 말하며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마당엔 이혜진과 임금이 나란히 서 있었다. 언니, 어서 와요. 3회. 혼자가 아닌가 봐. 이어서 서무와 이에나도 밖으로 나와 이혜진 옆에 서 있는 임금을 보았다. 그대, 여긴 어인 일이냐? 임금은 이에나도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기쁨이 감돌며 말했다. 예나도 있군. 마침 잘 됐어. 임금이 말이 끝나자마자 서무는 황급히 마루를 내려와 임금 앞에 부복했다. 전하. 신서무 전하를 배웁니다. 사제. 일어나. 이에 송미령도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서무 옆으로가 엎드리며 말했다. 전하. 신송미령. 전하를 배웁니다. 그대가 송의원인가? 의명으로부터 그대의 인품과 의술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일어나라. 송미령이 바짝 긴장하여 떨고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사랑방으로 들어가 임금이 앉아 이혜진과 이에나도 좌정했지만 서무와 송미령은 서 있었다. 임금이 그러한 서무와 송미령을 보고 말했다. 앞으로 과인 앞에선 앉아도 됨을 윤허하노라. 앉게.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무와 송미령은 조심스레 앉았다. 오늘은 과인이 특히 송의원을 보러 왔어. 한데 사제, 예나 모두 있으니 이 자리가 뜻이 깊군. 송의원. 예, 전하. 예전에 의명을 치료했음과 이번에 사부님의 난치의 병증을 말끔히 낫게 해준 은혜 과인이 반드시 갚을 것이야. 또한 송의원은 이제 과인의 3회가 되니 사부님의 절약을 물려받음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또한 뛰어난 의술로 과인을 대신하여 병들고 가난한 병자들을 돌봐주도록 해 의원을 운영함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명을 통해 얘기하게. 과인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야. 전하.
성은이 하해와 같사옵니다. 신명을 다 바쳐 전하의 바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임금은 송미령을 치하하고 서무에게 눈길을 돌렸다. 사제. 앞으로 과인이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데 사제가 중심 역할을 해주어야 해. 사제만 믿노라. 소신, 이 한 몸 바쳐 전하를 보필할 것이옵니다. 또한 사제가 서현창 대감의 아들임을 의명으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제 곧서 대감 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연모의 누명을 벗어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신원될 터이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종묘사직에 충정을 다 바치도록 하라. 전하. 성은이 하해와 같사오니 신이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신, 충심을 다하여 신에게 주어진 임무 반드시 해내겠사옵니다. 이번 사제에게 주어진 임무는 모두 중차대한 일이라 매사에 신중하고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전하. 명심 또 명심하겠사옵니다. 임금은 이에 나가 따라준 작설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래, 과인에게 사제가 있어 든든해. 앞으로 닥쳐올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야. 이 중요한 때 과인에게 그대들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가 있네. 말을 마친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혜진을 쳐다보고 말했다. 의명은 이곳에 남아 송의원을 도와 바로 의원을 열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해. 그리고 예나는 과인과 함께 사가로 가지. 이혜진이 대답했다. 예, 전하. 옥체 보증하세요. 예나 나중에 봐. 그래요. 언니, 먼저 갈게요. 그리고 서무사제, 둘째 언니도 보증. 하고는 살짝 웃어 보이며 떠났다. 서무는 다음날 임금이 이혜진을 통해서 내준 달병부를 갖고 해주로 말을 몰았다. 박치문의 황해 병마절도 사형군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황해 병영군이 한양에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서무가 떠난 지 열흘 후 임금은 주화위조의 공범이며 반란의 주동적 역할을 할 무의방을 먼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혜진에게 전권이 주어지고 한양으로 올라온 함경직과 선무관주 현우명이 가세하여 종사관 이시랑의 지휘 아래 100여 명의 무장한 금군이 무의방을 급습했다.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던 무의방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다. 무의문이 무인지경으로 뚫리고 금군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자 무의방 제자들은 대오를 정비해 맞섰으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본관 대청 비밀의 방에서 최찬의 보고를 받은 문희련은 대청으로 뛰어나왔다. 대청에는 김술과 제자 10수명이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어떤 자들인가? 문주님. 금군입니다. 금군이 어찌하여 본방을 급습한단 말인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본방의 제자들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며 금군이 곧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이때 제자 한 명이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문주님, 방주님, 피하셔야 합니다. 금군이 모든 동문 제자들을 거의 제압하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또다시 지난번 천지문과 같은 치욕의 멸문을 당할 수는 없다. 끝까지 사생결단을 낼 것이야.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인 기관이 있다. 기관을 움직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거라.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무의문을 통과한 이혜진, 함경직, 현우명은 방어하는 무의방 제자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며 무의방 본관 대청으로 향했다. 이미 일량으로 하여금 기관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대청에 진입했다. 대청에는 이미 문희련을 비롯하여 최찬, 김술 그리고 제자 10수명이 들어오는 이들을 보고 있었다.
또 너희냐? 오늘은 지난번 받은 치욕을 다시는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받은 치욕을 10배로 돌려줄 것이야. 하하하. 이혜진이 문희련에게 소리쳤다. 본 낭자는 이 나라의 공주 의명이니라. 문희련은 어명을 받들라. 순간 문희련과 무이방 제자들은 섬뜩함을 느꼈다. 천지문이 멸문당하던 날 문희련을 궁지에 몰아넣던 낭자가 공주였다니 그 놀라움은 컸다. 더구나 지금 그녀가 어명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잠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계속하여 이혜진은 소리쳤다. 문희련과 무이방 방주 그리고 제자들은 듣거라. 문희련은 경상대방 홍진우를 살해한 죄, 그리고 과천과 한양 남촌 그리고 동부 인천반에서의 주화를 위조한 공범으로 추포하라는 지엄하신 어명이 계셨다.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이혜진이 말을 마치는 순간 이시란이 10수명의 금군을 데리고 대청으로 들어왔다. 문희련은 갑자기 호방하게 웃어 젖혔다. 하하하.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어명이 대수더냐? 오늘 내 너희들을 이 무이방에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오, 그러세요? 문희련. 무엇을 믿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실까? 이미 무이방은 우리와 금군에게 완전 장악되어 남은 것은 그대들 몇 명뿐이건을 대항하면 죽음뿐이. 이종사관. 나와 사부님 그리고 현관주가 문희련을 상대할 터이니 그대는 나머지 무이방 제자들을 제압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공주마마. 이혜진은 함경직과 현우명에게 살포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부님, 현관주님, 제자가 먼저 문희련의 천철장을 맛볼래요. 공주마마, 조심하세요. 함경직과 현우명이 동시에 이혜진의 말에 화답했다. 이혜진은 함경직과 현우명에게 예를 표하고 홀로 서서히 그러나 사뿐히 문희련 앞으로 다가갔다. 이혜진이 대청마루 중앙에 이르렀을 때 문희련은 외쳤다. 작동하라. 갑자기 이혜진이 크게 웃으며 문희련에게 소리쳤다. 문희련, 기관은 작동하지 않을 텐데 어쩌나? 과연 김술이 기관을 눌렀으나 마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희련은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지만 곧 침착을 되찾고 이혜진에게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생사를 걸고 싸울 수밖에. 공주는 이 노부의 상대가 아니니라. 한문주께서 나오시오. 지난번 천지문에서 당한 치욕을 되돌려주겠소. 문희련의 말이 끝나자 이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예고 없이 먼저 승용장 제10식을 문희련을 향해 날리며 순식간에 문희련 앞으로 움직였다. 이혜진의 칼이 그와 동시에 칼집에서 나와 춤을 추었다. 광풍의 향연검이 현란하게 그러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문희련은 갑작스런 이혜진의 장풍을 피하며 양손을 운용하여 천철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천철장의 위력은 상당했다. 질풍노도와 같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나오는지 모르게 뿜어져 나왔다. 이 가공할 바람을 이혜진은 신기에 가까운 경신술로 피하며 천변만화하는 속의 외유내강, 내유외강을 적적히 배합한 신묘한 검광과 검풍으로 문희련을 휘몰아쳐 공격했다. 문희련은 얼굴에 놀라운 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시했던 공주의 무공이 이미 자신을 넘어섰음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문희련은 그의 일생의 필작 천철장을 마지막이듯 온 힘을 다해 시전했다. 문희련의 천철장은 그 오묘함이 엄청나고 한 장이 수십에서 수천 가지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어느 곳으로 장풍이 날아올지 예측을 불허했다. 문희련의 18의 공력을 모아 날린 회심의 천철장이 빠르고도 강하게 경남을 동반하며 이혜진의 가슴을 직격할 찰나 이혜진은 위로 두 장을 솟구쳐 올라 허공에서 두 바퀴 회전하여 이를 피함과 동시 착지하면서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사하지 않았던 승용장 최고절정의 제16식을 시전했다. 이 노도와 같은 제16식이 문희련의 가슴을 직격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승용장을 문희련이 천철장으로 맞받아쳤다.
승용장과 천철장이 문희련의 가슴 앞에서 굉음을 내며 부딪혔다. 이혜진의 승용장이 약간 빠르고 강했다. 승용장에 가공할 바람이 천철장을 밀어내며 문희련의 가슴을 관통했다. 문희련이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리자 드디어 광풍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휘황한 검광이 칼에서 뻗어나오고 이어 장풍이 칼을 타고 뿜어나와 그 광풍의 회오리에 가려 보이지 않던 이혜진의 몸이 흑룡이 기둥을 휘감아 올라가듯 허공으로 솟구쳐 날아올라 눈부시게 봉황이 양 날개를 펼치듯 칼을 부리며 문희련을 뛰어넘어 반대 방향으로 착지하는 순간 강호의 일대종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희련의 오른팔이 잘려나가며 입으로 선혈을 내뿜고는 바닥에 나뒹굴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최찬과 김술 그리도 무이방 제자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혜진이 명했다. 이 종사관. 장례를 정리한 후 문희련과 최찬 그리고 김술을 의금부 옥사로 압송하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해산시키도록 하세요. 전하의 특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이시랑이 금군에게 장례 정리를 명하는 동안 이혜진, 함경직, 현우명은 대청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동부 인창방 위화 주전소. 이시랑이 통솔하는 금군 50여 명이 주전소를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이번에는 이혜진과 이시랑이 주전소 담을 뛰어넘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참 주화를 제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혜진은 주전 장인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던 박한규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그의 마혀를 눌렀다. 자진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생포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3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었다. 이렇게 인창방 주전소는 간단히 소탕되었다. 이시랑이 박한규를 단단히 묶은 후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혜진이 이시랑에게 말했다. 이 종사관, 무엇보다도 자진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 해요. 또한 의금부 압송 과정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기 온 금군 모두가 그를 호송하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공주마마. 그럼 출발하세요. 창덕궁 편전. 옥좌에 앉아있는 임금 앞에 김상원 판의금 부사가 부복했다. 경은 일어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경은 이제부터 과인이 하는 말을 듣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행하시오. 전하. 분부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금부 옥사에 투옥되어 있는 문희련을 엄중 문초하여 경상 대방 홍진우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자와 엽전 위조의 주모자를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시오. 전하. 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주모자를 잡아들여 전하의 심려를 덜어드리겠사옵니다. 다음은 금부에 투옥되어 있는 박한규라는 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오. 경은 잘 들으시오. 전하. 경청하옵니다. 경은 10년 전 이강호 가족 몰살 사건을 기억하시오? 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그 몰살 현장에 박한규가 있었소?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한 자가 틀림없이 박한규가 이강호 가족을 도륙하고 있었음을 증언하였소. 전하. 신, 전하의 영명하심에 탄복을 금치 못하옵니다. 그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었사오나 이제야 실마리가 풀리려나 봅니다.